현재 세계 각국의 기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AI 강대국 3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AI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X 혁신 인재 양성을 주제로 AI 디지털 기술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특히 AX 시대의 인재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그 추진 현황과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인공지능학과 교수께서 좌장과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요.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소장님과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정우 센터장님은 중요한 회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욱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을 큰 박수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 좌장과 발표도 하게 되는데요. 맡은 한양대학교의 이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 굉장히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세션인데 아마도 이번 세션의 주제가 이런 AI가 주도하고 굉장히 기반 기술이 되는 시대에서 혁신인재란 무엇인가, 혁신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제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할 내용들이 많지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강연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중매체를 보면 AI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다 그냥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의 지위는 어떻게 되냐? 하여튼 이런 걱정들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AI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사용하는 게 정확히 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연사 분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가 20분씩 세 분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일단 지정 토론 주제에 좀 맞는 그런 공통 질문과 질문들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청중 여러분께서 주신 그런 질문 내용들을 여기 이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앞선 질문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AI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투명성이니 책무성이니 공정성이니,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가치가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AI로 인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포용성의 한 가지 적용을 오늘 부탁드리고 하는데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막 이렇게 보고서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꼴사나운 모습이 될 텐데 포용적 AI 시대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 발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저 시계가 안 보이네요. 걱정이네. 20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실이 좀 첨단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다 교사를 바라보지 않고 태블릿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뭔가 AI가 나서가지고 혹은 로봇이 나서서 가르치는 저런 모습이 과연 정말로 우리 미래 교육의 모습일까? 혹은 저런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까? 저는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과학기술 철학자로서 제 관심은 저런 미래가 흔히 많이 그 중요한 가능성 있는 미래로 점쳐지는데,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그런 미래가 정말로 금방 올 미래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요, 새로운 기술, 특히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혁신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가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로 맞서서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저기서 그 기술 낙관론이죠.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이건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저항하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잘 적응하면 된다. 빨리 적응할수록 살아남고 승리한다 하는 어떤 담론들입니다. 또 다른 담론은 이제 그 기존 가치를 지켜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파괴되는데, 그 파괴되는 것들은 정말로 인간 본성에 혹은 사회의 핵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양쪽의 입장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저건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그 장난스럽게 생긴 그 그림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파이드로스라는 플라톤의 대화편, 굉장히 오래된 철학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자의 발명을 놓고서 문자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세계를 바꿀 기술이냐고 옹호하는 측과, 문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의존하던 구전 문학 전통, 그러니까 다 외워가지고 뭔가 일들을 처리하던 그 전통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즉흥성이라든가 기억력 같은 게 감퇴했다고 한탄하는 그런 대립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 똑같은 얘기를, 이 파이드로스 얘기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기술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얼마나 이 한심한 사람들이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었냐라고 일종의 이걸 조롱하는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인문적 가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첨단 기술의 장점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첨단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는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양쪽에 어떻게 보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입장들 사이에서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적당히 중간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얼핏 보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사실은 공유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틀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가정은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이나 내용은 정해져 있고, 다만 우리의 선택지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그 기술 결정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다른 예들도 들겠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가령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에 9월 달에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나온 유엔의 보고서인데요. 대충 얘기하면 AI를 잘 사용하거나 아니면 AI가 널리 활용되는 국가 혹은 어떤 집단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 혹은 집단들 사이의 격차, 이제 AI 격차가 되겠죠. 그 격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유의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AI가 잠재적으로 인류 복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걸 수용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일방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사회적 대응 방식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OECD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교육을 다루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핵심은 그 AI를 교육에 도입할 때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있지만, 첫째,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혜택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그 혜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즉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학습을 AI를 가지고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모든 수준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 중간층, 그다음에 떨어지는 학생,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엠피리컬 에비던스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종류의 AI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도입될지에 대해서 도입될 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일단 엠피리컬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기반에서 도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 기반으로 그런 AI 도입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AI와 교육의 접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학습자 중심으로만 얘기합니다. 즉 그 공부하는 사람이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더 교육이 좀 더 성취도가 높아질 거. 근데 이 보고서는 교사가 AI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즉 AI에게 뭔가 이렇게 딜리게이션 할 수 있는, AI한테 맡겨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과 교사가 좀 더 자신의 어떤 교육관들이나 평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학교나 어떤 그 교육기관 제도적 수준에서, 인스티튜셔널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제도적 수준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느냐, 이거는 이제 문화의 문제죠. 단순히 어떤 특정 테크놀로지가 교육 현장에, 교실에 아니면 교사에 의해서 사용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논의를 해서 AI가 교육에 도입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모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제가 하나 따로 뗐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늘 모신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AI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할 때는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 지식과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AI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킬지, 그리고 AI가 산출한 결과 중에서 헐루시네이션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제끼고 어떤 부분을 취할지, 이런 판단 능력을 이미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초심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AI를 사용해 버릇하면 그런 종류의 전문성, 즉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하는 역량 자체를 훈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건 이제 탈숙련의 문제, 디스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탈숙련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면서, 그렇다고 AI를 처음부터 완전히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AI를 교육이나 연구에 도입할 때 탈숙련의 문제들을 피해 나가면서 연구자들이나 학습자들의 역량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이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전화번호 안 해오잖아요. 즉 어떤 기술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우리가 전에는 반드시 그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역량들 중에서 이게 저절로 넘어가 버리네요. 역량들 중에서 그 어떤 역량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역량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그것이 널리 사회에서 퍼졌을 때 혁신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역량은 더 이상 핵심 역량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어떤 역량은 여전히 AI와 협력해가면서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AI한테 맡기면 사실은 인류는 불필요해지겠죠. 모든 걸 자기가 다 한다면 AI 기술이 사용처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도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합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나온 이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유발 하라리가 이 AI가
인간 지능을 흉내낸 기술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이미 그 지능이 발휘되는 방식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는 AI가 일반적으로 되게 잘하고요. AI한테 굉장히 쉬운 거, 특별한 훈련이나 학습 없이도 할 수 있는 걸 AI는 잘 못하거든요. 이런 외계 지능적인 특징이 있다. 즉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우리가 AI와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태도들을 형성할 때 우리는 AI를 그냥 똑똑한 사람 같은 어떤 지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가 쉬운데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라리가 지적하는 건 AI가 생성하는 어떤 그 문장들이나 내용들이 SNS상에서 99.9%를 차지하는 시대를 상상해 보자. 이게 지금도 꽤 많이 25% 이상 AI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넘쳐나거든요. 그럼 그런 세계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적 담론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의견들의 합치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워킹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기. 왜냐하면 AI는 그걸 만든 사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가지고 설득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AI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계 지능적인 특징들에 주목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대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리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경험적으로 확실한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특히 SNS와 같이 사회적 평판이라든가 남과의 비교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불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장애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정말 인과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좋은 메타 연구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사실은 다른 가능한 인과적 요인들을 다 제거한 메타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아마 번역도 돼 있을 거예요, 국내에. 이게 인과관계인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당연히 사용을 다 막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제한적으로 교육적 효과들을 반영하고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 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그 AI와 인간의 협업은 AI의 장점을 굉장히 AI가 굉장히 장점을 가진 영역에서는 AI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벨 화학상 받은 알파폴드 같은 경우 같이 세계 최고의 실험실이 2년 걸리는 일을 2달 만에 해내거든요.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경쟁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 관련된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그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AI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영역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탐색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다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AI를 포함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인류 복지를 보편적으로 향상시키는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세모글루 교수가 낸 책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그 혁신 사례들과 복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해 보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언제냐? 그럴 때는 그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그래서 제목이 파워 앤 프로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독점하지 않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물기술처럼, 여러분 물이 영어로, 그러니까 수도가 영어로 러닝 워터거든요. 저는 그 단어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 수도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이로워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인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가족이 먹을 물을 길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앉아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달려와서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마무시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도 기술 자체도 혁신적이었지만 그 기술을 사회 인프라로 깔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모글로 교수의 저도 동의하는 포인트는 이런 AI가 인류 복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게 그런 거버넌스를 확충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필요가. 자, 그러면 이제 흔히 들어가는 생각이 근데 뭐 기술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어차피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냐. 제가 여기서 시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17세기에 future라는 단어가 잠깐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무슨 이론 그저 근거가 있는 게 아닌데 아마도 저 시기가 유럽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세계 각국을 이렇게 탐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즉 고대가 굉장히 그 위대한 문명이었고 우리는 굉장히 형편없다는 그걸 극복하고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즉 뭐냐면 미래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혁신인재가 어떤 건지 우리 인류에게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가 AI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제 개인적인 제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AI와 관련돼서 다양한 국제기구 특히 유네스코 같이 교육, 문화, 과학을 다 아우르는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AI 관련 문해력은 리터러스는 그냥 AI를 잘 사용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초학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초학제적 문해력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접근을 하면 실제로 AI는 되게 똑똑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쉬워 보이는 문제도 어떨 때는 실수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발견해서 되게 놀랍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즉 우리가 나중에 외계지능을 만나면 그 외계지능은 AI보다 더 외계스러울 거예요. 더 이상할 거고 우리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텐데 그런 면에서 AI는 우리가 나중에 우주적 스케일에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지능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하정우 센터장님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네, 접속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여기 아마 소개 화면이 아마 뜰 텐데요.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발표 시작하시면 되고 20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분이시고. 예,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앞서 이상욱 교수님, 김익재 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마지막 발표를 하면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편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생성형 AI 그리고 이 소버린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AI로 노벨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어떤 시조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호필드 네트워크 그리고 볼츠만 머신 이걸로 존 호필드 옹과 제프리 힌튼 옹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알파폴드 2로 데미스 아사비스 그리고 존 점퍼를 포함한 세 분이 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AI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그리고 내년을 관통하는 어떤 AI, 특히 생성형 AI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멀티모달, 뭐 온디바이스, 오픈소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용과 AI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할루시네이션 감소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 AI 에이전트, 즉 사람의 일을 도와주거나 대신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렇게 중요한 AI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가 AI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정 AI 강대국들에 의한 영향력 그 확대에 따라서 AI 자체 AI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종속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소버린 AI로 나타난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멀티모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죠. 특히 2024년 들어오면서 글을 비디오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뭐 오픈 AI 소라라든가 런웨이의 젠3 알파, 화이쇼의 클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메타에서 무비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내놨습니다.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영상과 글을 함께 주면 그 영상을 수정해주는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왼쪽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편집된 건데 편집을 프롬프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영상의 등을 거품으로 바꿔서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끊길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이라서. 네,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고, 이제 누구나 이런 그 어려운 영상 조작 하고 편집 방법 없이도 이제 정말 쉽게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창의성을 가지고 실행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걱정은 요걸 가지고 이제 가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도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AI 기업들이 워터마크를 심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규제에 가까운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9월 초에 오픈 AI에서 O1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챗GPT-4 옴니에 비해서 실제 어떤 수학이라든가 과학,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박사학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단 물리학 같은 경우는 GPT-4 옴니가 60점밖에 받지 못했던 박사학위 수준의 질문들에서 무려 93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낼 정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AI죠. 이 AI의 특징은 GPT-4 옴니까지는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학습된 지식과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글이나 문제 해결을 했다면, 5원부터는 심사숙고해서 글을 한번 쓰고 또 고쳐 쓰고 중간 단계마다 계속 검증하는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됩니다. 사람도 심사숙고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이제 인공지능도 추론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연산을 활용을 하면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원 같은 AI의 등장에 따라서 전문 분야의 전문가 에이전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픈 AI 오원 같은 경우 IQ 측정을 했을 때 무려 120이다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참고로 인간 평균이 105입니다. 그래서 IQ 기준으로만 보면은 사람을 평균 사람보다도 뛰어난 AI가 이미 나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멀티모달의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굉장히 작은 모델에 누구나 활용해서 개인 데이터 혹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의 굉장히 작은 크기로 추론 능력이 강하단 AI가 나오다 보니 이제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 딱 붙어서 혹은 우리 일하는 곳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에이전트의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성 AI가 필요하면 코드도 짜주고 업무도 대신해주고 검색도 해주고 이런 AI가 우리의 스마트폰, 그다음에 집에 있는 PC나 혹은 다른 가전제품,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좀 지나면은 반려 로봇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반려 로봇에 들어가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오피스에 가도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B2B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 특히 세일즈포스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에이전트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훨씬 더 많은 체감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글 같은 경우가 제미나이 라이브를 구글 어시스턴트 형태로 출시를 해 놓았고 그리고 iOS가 드디어 챗GPT랑 연동을 시켜버렸죠.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에이전트화 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엊그저께 공개된 클로드 3.5 손에서의 컴퓨터 유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사람의 모니터에서 커서를 움직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액션을 그대로 모사해서 따라하는 그러면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대신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빠르게 에이전트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성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일 텐데요. 이 생산성 향상의 규모가 적게 잡아도 2조 6천억 달러, 많게 잡으면 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 얘기를 하고요. 뭐 마케팅 세일즈라든가 고객 관리, 어떤 프로그래밍, 그리고 제품 연구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이 네 가지 항목은 사실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건 사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에서 그 직업의 미션을 혹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과업들을 그 모든 과업들을 사람이 수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생성 AI 같은 똑똑한 AI를 쓰면 일부 과업들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일부 과업들은 과업에 걸리는 시간이 뭐 일주일 걸린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혹은 100명이 해야 될 과업을 10명이 하도록 도와준다라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을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혹은 어떤 멤버들에 대한 AI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에 직접 적용해 보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를 돌려서 체험을 하게 해야 이런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적용된다는 거고요. 네. 어, 작년과 올해 산업별 생성 AI 활용 현황을 맥킨지에서 5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한번 보자면 자, 모든 산업에 대해서 앞에 건 작년 거 그리고 뒤에 건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산업에서 생성 AI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디어 통신이나 기술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이제 경영이라든가 리걸 분야 혹은 전문직 분야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사용률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쪽 분야가 전형적인 자료 많이 수집해서 번역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분석하고 생성 AI가 굉장히 도구로서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는 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고 의외로 에너지나 재료 분야 그리고 제조 분야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 산업에 가까운 금융 혹은 헬스케어 쪽에 증가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규제와 직접 관련된 혹은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산업에 종사하시던 생성 AI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요건 이제 직위에 따라서 생성 AI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뭐 C레벨이든 임원이든 혹은 중간 관리자든 상관없이 이제는 절반 이상은 생성 AI를 일상생활에서건 업무에서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성 AI 얘기만 막 하면은 생성 AI가 마치 모든 걸 다 하고 예전에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는 이제 한물 갔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비용 감소 쪽은 생성 AI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매출 증가와 관련된 것들은 여전히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 관련된 AI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태스크에 AI를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합한 AI를 골라서 써야 된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ROI, 그러니까 비용 대비 투자를 고했을 때 더욱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뭔가 영어 문서가 있고 저 영어 문서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어 다 읽고 숫자 다 파악해서 이거를 엑셀표로 다 옮겨서 그래프 그리고 옮겨 붙이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문서를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하고 윗글에 있는 내용 분석해서 그래프 그려라. 한 줄 딱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2분 걸립니다. 2시간 걸릴 일이 2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의 본질에 충실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AI다 보니까 미국, 중국이 서로 AI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엄청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너무 빠르게 따라오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 나라는 각각의 AI 영향력을 전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용적 AI 관점에서 전 세계에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들도 AI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명분인데, 근데 그 격차를 줄인 방법이 우리 미국의 AI를 쓰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과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AI를 활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데이터 축적되는 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AI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포용적 AI의 실현만으로 볼 거냐라는 고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AI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패권국들과 아주 소수의 그리고 그 패권국들의 AI에 완전 족속되는 종속국들 상당히 많은 혹은 그 중간에서 패권국의 AI도 활용을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량을 가진 독립국으로 나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이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미국이 이번 주 초였나요? 네, 미국 AI 국가안보 각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즉 AI를 우리는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유해 줄 거고 최신 거는 바로 안 하고 나중에 해줄 수도 있고 미사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떠오른 개념이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올 초에 처음 제안을 했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왕이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니고 있고 이제 가트너에서도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하이퍼 사이클에 표현했듯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소번 AI가 왜 중요한가 보면 결국은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만든 AI는 미국 인터넷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해서 95% 이상 학습 데이터 중에 95% 이상이 미국 인터넷 데이터입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가치관 편향된 AI가 만들어지고요. 이 미국 편향된 AI가 뭐 비즈니스나 연구개발 이런 데 쓰이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 특성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그런데 당장 공공이나 교육 같은 분야는 얘기가 좀 달라서 이 교육 분야는 또 해당 지역의 문화나 윤리나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버린 AI를 확보를 해놓고 어떤 그 분야에 따라서 빅테크의 AI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AI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소버린 AI를 만들려면 결국은 자국에서 만들어진 자국어 데이터를 영어 데이터만큼 많이 학습을 시켜줘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미국, 중국 빼놓고 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뭐 핀란드의, 덴마크의, 네덜란드의 뭐 등등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각 나라에 있는 국가대표 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버린 AI를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운데 노란색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AI 모델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사실 이 AI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들 그 아래에는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고 확보할 수 있는 역량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내려가고요. 이 아래가 없으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도 없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자산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 GPU 그리고 그 다음은 에너지 뭐 이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국의 역량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GPU 같은 것들은 워낙 엔비디아 독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다양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고 또 이 강력한 AI를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그리고 활용 역량 이런 것들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의 전략 자산화 가는 전략을 고려한 우리의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그리고 LG AI 연구원도 있습니다. 순수 자체 기술로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면서 영어도 라마3만큼 하는 모델을 이미 출시를 해놨고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을 하고 있죠. 특히 소버린 분야가 멀티모달로 오면 더 쉽지가 않은 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그림에 대해서 GPT-4 옴니한테 물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데, 디테일이 없죠. 근데 저희 클로바엑스에 물어보면 이중섭 화백이 그린 황소라는 작품이고 이건희 컬렉션에 속하며 국립현대미술관에 있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의 차이가 이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품질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역사 관점에서도 동일한 문화재 사진을 줬을 때 청동형 로고 고려 또는 조선시대 작품일 거라는 완전히 할루시네이션이죠. 자, 조선시대 때 저런 작품 만들면 곤장받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인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하지만 저희 클로바엑스는 정확하게 백제 금동 대학로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 아이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한 개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생성 AI를 들어오면서 이 어떤 AI 코어 모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AI 모델 얘기만 한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이 논문이 2015년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ML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 서비스나 제품은 ML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영역들이 있다. 이게 되어야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자, 생성 AI 시대 오면서 이 코어의 영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영역들 실제로 레거시 시스템이란 것도 있을 거고요. 다른 구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제를 하거나 간과를 하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AI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으로 꿈나무 분들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중요한가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에 비유를 하면 됩니다. 자, 세상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혁신적인 인재, 그리고 자동차 산업 내에서 뭔가 밸류를 만드는 인재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아니지만 밖에서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AI도 똑같아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AI 기술을 만드는 인재들, 그리고 이 AI나 IT 산업 내에서 AI를 개선하거나 활용해서 뛰어난 서비스를 만드는 인재들, 그리고 AI 산업, IT 산업 아닌데 각자의 산업, 각자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인재들. 그래서 모든 인재들이 다 혁신적인 AI 서비스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뛰어난 인재가 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AI를 교육하는 것과 AI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AI를 교육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노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AI 교육할 때 기술만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이 라이선스라든가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을 포함한 AI 윤리 교육 그리고 세이프티 교육 그리고 AI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민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은 사실 거의 모든 교과들을 AI를 도구로 써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이 도구를 많이 활용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 학습 이력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AI 교육이 필요한가 기준으로 보면, 네, 현 시점에서 AI가 잘하는 거 못 가는 거 한계점 정확히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 교육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AI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질문을 잘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질문도 잘할 수 있고, AI가 뱉어낸 컨텐츠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평가하려면 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 선생님 도움을 받고 써야 되는데, 이 부모님과 선생님이 AI를 모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사의 AI 리터러시 중요하고요. AI는 도구니까 어떤 분야든 전문 분야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버린 AI 관점에서 봐도 이 소버린 AI가 중요한 만큼 이걸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교육을 학교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심지어 박사학위 같은 것도 대학과 기업이 함께 양성하는 박사, 공동 박사학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턴도 뭐 8주, 12주에서 끝날 게 아니라 6개월, 1년짜리 장기 인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기술 트렌드를 다 커버하기 힘드니 제도권이 교육기관을 인정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위를 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전공에서 AI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대학들 간의 강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 교육 컨텐츠를 쉐어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 백날에도 다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인재 양성 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정착을 하고 나간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동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센터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 내에 끝내주세요. 네, 딱 마무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근데 벌써 질문이 15개나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질 질문도 있고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 저희 셋이 다 강조한 내용 있죠. 뭐냐면 AI 되게 똑똑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착각이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본인이 판단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AI를 엄청나게 의존해서 활용하더라도 당분간 우리 법제도는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습니다.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런 책임에서 자신들이 적절한 판단을 해가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들을 획득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져온 질문, 공통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청중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그것과 연관되는 질문이 있어서 그걸 먼저 소장님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드리고요. 뭐냐면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전체 흐름의 배경은 AI가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미래 역량들, 혁신인자가 갖춰야 될 역량들을 예상하고 그것들을 갖추게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AI가 혹은 AI와 결합된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빨리 사회에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리고 그 AI가 굉장히 높은 속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초지능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대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제가 지금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네, 저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질문하신 분도 아마 앞에 세션에서 AI 에이전트가 곧 도래하고 막 세상에 다 퍼지고 막 그런 내용의 발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자동차, 그러니까 마차 대신에 자동차를 발명한 게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을 발명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거기 경쟁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런 고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AI나 로봇의 사회적 도입이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그럴 정도 수준일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충분히 너무 빠른 경우에는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AI 기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딥러닝이라는 알렉스레스 이후로 10년 동안 발전을 해온 속도가 아마 기존의 AI 분야의 연구를 수십 년간 해온 것보다 압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또 지금도 저도 AI와 로봇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연구자들이 AI랑 로봇, 특히 AI 쪽은 더 많죠 현재.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AGI 수준에 도달하면 그 기술만 알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까지 AI를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뭐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 최고의 자동차도 옛날 자동차의 스틱에서 모는 걸로 오토를 몰면서 오토매틱으로 운전하는 방법만 알아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내가 효율적으로 운전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하려면 그 히스토리를 알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처럼, AI와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든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의 흐름은 그 흐름에 승선을 해서 같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활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있는데요. 미래에 공존하는 AI와 유한한 지구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무서운 질문인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랑 로봇은 저희를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도 제가 저런 예를 들려고 했는데요. 마차를 모시던 마차부가 자동차란 걸 나왔을 때 저 고장도 나고 그 당시에는 100m 가는 것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나는 말 조련을 잘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자동차라는 도구로 빨리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많은 산업들, 서비스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로봇이나 AI도 저희를 위해서 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효율화를 올리는 쪽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 남은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저희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구로서 저희의 지금까지는 너무 반복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들을 보다 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효율화를 올리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센터장님,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죠.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결국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도치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나 진화 방향성을 봤을 때 프랑켄슈타인 걱정보다 일자리 변화의 걱정, 특히 앞서서 이상학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니어들에게 어떤 업무를 맡겨서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혹은 페이크 컨텐츠와 같은 어떤 잘못된 컨텐츠의 범람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실존하는 문제니까요. 예, 상상 속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게 확실하고 검증이 된 문제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게 미디어에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AGI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데에서는 CEO들이 나와서 곧 2, 3년 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목적 함수 같은 것들을 설계해 가지고 작동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액션 AI, 행동을 할 수 있는 AI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곧 다 돼가지고 세상에 쫙 깔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AI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거 역량 좀 강화하자고 얘기한 게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 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분야 리터러처나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나온 가트너는 그 기술 관련된 그 컨설팅 회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가트너 부사장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예측이 되는가를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측하겠죠. 그 사람 표현이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유망한 기술이고 발전할 기술이지만 당장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슈퍼 얼리 스테이지다라고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초기 기술이다.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사회에 이렇게 퍼지려면은 상당한 정도의 아까 하정우 센터장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풀어야 될 제도적 문제나 사회적 문화적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제 판단은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 그리고 AI와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서 대응하는 것들이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적어도 그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공통 질문은 넘어가고요. 일단 개별 질문도 역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하고 여기 나왔던 여러분들께서 질문했던 것과 엮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김익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익재 소장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게 많은 사람들이 AI랑 로봇이랑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발전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온 기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둘이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서로 융합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돈이 엄청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이 굉장히 빠를 텐데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그 휴머노이드 기술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그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휴머노이드 기술을 개발할 때 요구되는 어떤 그 혁신 역량이니까 혁신적 미래의 역량들은 어떤 점들이 강조돼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비단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은 처음에 대두 출현을 했을 때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다가 그 기술을 모방하거나 복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향상을 시킴을 통해서 굉장히 더 파급력을 가지는 결과물들을 봤습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기도 잘하고 사람보다 더 빨리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보았던 이유는 QDD라는 쿼지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그 구동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 움직이게 하는 근육 모터 같은 겁니다. 로봇이 모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처럼 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QDD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휴머노이드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어떤 기술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독점으로 있지만 각각의 요소 기술들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세일즈 결국은 기업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기업으로 가서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점적 고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오픈 AI랑 피겨 AI라 모아서 아니면 테슬라만 자기네 로봇을 다 퍼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도 들어가 있는 요소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들 자체로 만든 기술보다도 여러 가지 같은 기술들을 차용을 하거나 모방을 해서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로봇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 무엇보다도 좀 더 국가적이나 여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플랫폼을 만들고 표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은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한 로봇에서 부품의 종속성이 아니라 표준화를 이뤄서 부품을 서로 갈아서 끼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독점의 우려보다는 어떤 식으로 정말 쓸만한 로봇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정우 센터장님께 일단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시간 관계상 원래 초록에는 있었지만 발표를 못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쭤볼게요. 뭐냐면 소버린 AI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네이버가 그런 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초록 보시면 그 소버린 AI에서 사실은 포용적 AI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나 이제 연구들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소버린 AI를 넘어서서 포용적 AI로 나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결국 내가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냐 하는 걸 텐데, 그 말씀도 조금 잠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 네,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 한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AI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관점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각각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AI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각 나라들의 AI들이 존재를 함으로써 특정 소수 한두 개 기업의 AI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활용되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다양한 AI들이 함께 공존하는 포용적 AI가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뷰 포인트를 월드와이드로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AI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국가 기업들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의 AI, 그 국가들을 더 잘 이해하는 AI들을 만드는 걸 도와줌으로써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용적 AI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혹은 OECD에서 얘기하는 인클루시비티,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시비티를 통한 지속 가능성 강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산업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각 국가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역량들이 분산이 되게 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훨씬 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전문성을 이해하는 인재들이 AI를 더 잘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실제 일자리 관점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 문화 발전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소버린 AI가 포용적 AI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서 좀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AI에 대한 성, 그리고 본인의 직업, 그리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5분에서 갑자기 하얀 사진이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하나 답변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감이 많이 가서요. 제가 철학과 교수로서 그 한 가지 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세간의 오해와 달리 저희 철학과 졸업생들 취직 잘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는 취업과 학과 명칭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그럼 전자공학 하는 전자회사에 취직하겠지. 사회학과 사회에 취직하겠지. 근데 뭐 사회에서 어디 취직하지? 뭐 이렇게 철학관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역량은 굉장히 지금 하정우 센터장님도 강조하신 그런 전체를 바라보고 통찰력 있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아까 그 소장님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일들을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그 파악해내는 능력, 그걸 이제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체인 오브 소트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체인 오브 소트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분야를 한정하면 꽤 잘하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은 사실 여러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인 분야와 공학적인 분야와 사회적인 영역이 엮여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체인 오브 소트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헐루시네이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류와 관련된 사고 패턴들이 충분히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픈 AI 그 최근에 그 출시된 제품들이 자기네들이 이 체인 오브 소트 문제를 해결했다, 적어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구글에서 경쟁사죠. 바로 반박 논문을 냈습니다. 뭐를 냈냐면 걔네들이 체인 오브 소트를 정말로 이해하고 추론을 한다기보다는 추론 패턴을 엄청나게 많이 외워가지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진정한 추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 통찰력을 발휘해서 여러 영역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치적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고 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저희과 졸업생 중에서는 인공지능 대학원에 가서 실제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갑자기 철학과 자랑이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인문학 전공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코딩을 익혀서도 당연히 취직하실 수 있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익혀서도 취직하실 수 있는데, 코딩을 익힌다고 할 때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 뭐 파이썬이든지 뭐든지 그 특정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는 사실 코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활동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실제 풀어야 될 문제들을 그것들을 분리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리고 그걸 기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의 일종의 순서도 같은 것도 만들고 그것들을 아키텍처화 해가지고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어떤 코딩의 훨씬 더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들, 즉 실제 세계와 컴퓨터가 다루는 그런 스몰 월드, 리얼 월드와 스몰 월드 사이에 가교를 놓는 그 작업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면서 코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 능력은 당연히 꼭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이어서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여러분들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다 다루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어쨌든 한 가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오늘 이제 대담자나 토론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에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적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핵심 역량들을 재규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밝은 미래의 모습들을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런 미래는 절대로 안 오니까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장님께서 끝에 말씀해 주셨듯이 통찰력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분야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어떤 인재가 중요할지, 또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해야 할지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이상욱 교수님과 연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